저는 30대 여성으로 딸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 중이랍니다. 몇 달 전까지는 은행원으로 일했었어요. 지점 근무를 하다가 본점 발령을 받으면서 남편을 만났죠. 지금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딸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요. 그래서 집 바로 앞에 매장을 얻어 장사를 시작했어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건 정말 눈물겨운 일들의 연속이에요. 때로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져 울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요즘엔 다른 이유로 눈물이 나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거든요. 이토록 예쁜 아이가 너무 빨리 커버려서 아쉽고 안타까워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소중한 내 딸과 생이별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람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분노가 손끝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날 제가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해보려 해요. 사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 다니고 있었답니다. 남편도 그곳에서 만났죠. 지점에서 근무하던 제가 본점으로 발령받게 되면서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일도 잘하고 성실하기로 평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남편에게 이성적인 매력은 느끼지 못했었네요. 그러다가 회사의 신년 행사에서 남편이 밴드 활동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에서와는 다른 열정적인 모습으로 드럼을 치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단번에 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려는데 자동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랑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 무심히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부르는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본 곳에는 바로 남편이 웃고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 김 대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희정 씨가 이 아파트 산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혼자 출퇴근하기도 심심한데 우리 같이 가죠. 네? 그럼 저 기다리신 거예요? 네. 아, 저 30분밖에 안 기다렸어요. 근데 대리님 댁이 이쪽에 있어요? 저는 반대쪽에 사시는 줄 알았는데. 제 말에 남편이 당황했는지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어요. 아,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돌긴 하는데 혼자 빈차 끌고 다니는 것도 낭비니까. 그러더니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주절주절 변명 같은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말도 없이 기다리고 있던 남편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 앞에 찾아온 사람을 내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는 같이 출퇴근을 하게 됐답니다. 이후로도 남편은 외근이나 회의 같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매일 저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곤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3개월 후에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네요. 물론 회사에는 비밀로 하려고 신경을 좀 썼어요. 그래서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곤 했죠. 저희는 그렇게 1년 동안 비밀 연애를 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멀지 않다던 남편의 집은 저희 집과 거리가 꽤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출근을 하려면 30분은 일찍 나와야 하더라고요. 집이 그렇게 먼데 그동안 날 데리러 온 거야? 자기 그냥 출근하면 30분은 더 잘 수 있겠다. 우리 이제 따로 다니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 너랑 같이 출근하는 시간이야. 나는 너 발령받고 첫 인사 때 그때 벌써 반했어. 근데 넌 날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내가 네 관심 좀 받아보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그래서 결국 너랑 이렇게 매일 함께 할 수 있게 됐는데 아, 그깟 30분이 대수겠어.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매사에 철저한 남편이 제 앞에서는 한없이 사랑꾼이 되는 게 고맙고 애틋했죠. 그래서 남편의 청혼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회사에는 여전히 비밀을 유지한 채 결혼 준비를 마쳤어요. 한데 저희가 청첩장을 돌리자 회사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하더군요.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눈치채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죠.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이번에는 남편이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사실 저희가 연애를 비밀로 했던 것도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였답니다. 제가 다니는 은행에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내 커플들은 절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보다 먼저 결혼한 커플들도 다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아 헤어지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도 남편은 지점으로 보내고 저는 본사에 남게 됐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 중에는 제 입사 동기들도 있었어요. 결혼하거나 이직을 하며 몇 명이 그만두기도 했지만 남은 동기들은 전부 다 참석했더군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저희 남편과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동기는 저와 동갑이라 꽤 가깝게 지내는 친구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친구에게 먼저 남편 말을 꺼냈습니다. 은영아, 와줘서 고마워. 준영 씨가 이번에 너희 지점 발령받았잖아. 근데 지점 근무가 처음이라 좀 낯설어 하는 것 같아. 네가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줘. 그러자 제 친구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김 대리님이야.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뭐 도와드릴 게 있겠니? 그래도 내 친한 동기 남편이니까 신경 쓸게. 저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희보다 입사는 빠르지만 줄곧 본사에서만 근무했었고,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지점 근무에 좀 긴장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의 지점에 저와 가장 친한 동기가 근무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잠시 후 다른 동기들이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로 몰려와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동기들이 한마디씩을 하더라고요. 야, 은영이 저거 왜 저러냐?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님, 일부러 저러는 거야? 오늘 같은 날 저렇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자 다른 동기들도 그 말에 동조하며 말했네요. 그치, 나도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 결혼식에 하얀 원피스 안 입는 거는 기본 예의 아니니? 희정아, 너 기분 나쁘지 않아? 저는 그제야 아까 만난 친구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왔던 걸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아, 난 괜찮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뭐. 아, 희정이 네가 착해서 그래. 만약에 내 결혼식에 저러고 왔으면 난 한마디 했을 거야.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인데 자기가 웨딩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와서는 뭐 하는 거야? 완전 민폐이지. 정말 저는 동기들의 말에 괜찮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었네요. 어쨌든 그날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끝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둘이 떠난 첫 해외여행이라 그런지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 공항에 도착해 회사 사람들과 지인들의 선물을 몇 개 고르게 됐죠. 저는 동기들에게 줄 립스틱을 하나씩 사고 남편은 양주를 사더군요. 잠시 후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남편이 귀금속 매장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남편이 좀 당황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네요. 준영 씨 뭐해? 여기서 뭐 샀어? 아, 아니. 사촌 동생이 면세점에 가면 좀 사다 달라고 한 게 있어서 말이야. 자기 귀찮을까봐 내가 혼자 사가려고 했는데 딱 들켰네. 아, 그랬어? 귀찮긴. 해외 다녀오면 부탁하는 사람들 많지 뭐. 작은 아버님 둘째가 딸이었죠. 그 아이가 부탁한 거야? 맞아. 집안에 딸이 귀하니까 제가 아주 어리광이심해. 누구든 해외에 다녀오면 선물 사오라고 조르거나. 그래서 뭐 산 거야? 나도 보여줘. 궁금해. 그러자 남편은 손에 들린 작은 상자를 열어 안에 있는 목걸이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비행기에서 그 사촌과 관련된 어린 시절 추억을 들려주며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물론 회사에 다니며 살림을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친정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반성이 되더라고요. 한데 저희 남편도 새로운 지점에 적응하는 게 무척 힘들어 보이더군요.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은 밤에나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저도 피곤해 잠이 들어 남편이 언제 들어오는지 정확히 못 보는 날도 있었네요.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되어 홍삼까지 사다 주며 꼬박꼬박 챙겨 먹였어요. 저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건강이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점차 회사에 적응하는지 얼굴이 편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일이 바빠서 늦는 날은 많았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잔업을 처리하는 일도 잦았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일에 대한 열정을 이미 알고 있던 터라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간이 나면 저와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며 항상 저에게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에서 부부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저는 심한 소화불량과 복통을 느끼며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도 놀라서 일을 나가지 못하고 저와 병원에 갔죠. 하지만 의사는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답니다. 혹시 산부인과 보셨어요? 만약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약물 사용에 주의해야 돼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사실 저희는 결혼하고 당분간 신혼을 즐기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저는 임신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의사의 말에 불안해진 저희는 곧바로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신 6주차라는 말을 듣게 됐네요.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저희 둘의 아이가 찾아온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와는 조금 다르더군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하필 지금 어쩌지? 어쩌긴? 그리고 하필 지금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자기는 우리한테 아이가 찾아온 게 기쁘지 않은 거야? 아니, 안 기쁘다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나는 그냥 너무 갑작스럽고 또 자기가 힘들까봐 그러지. 회사 다니기도 힘든데 아기까지 내가 대신 낳아줄 수도 없고.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어 남편에게 말했네요. 나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우리한테 찾아와 준 귀한 생명이니까 고마운 마음이 더 커. 사실 요즘 주변에 난임이 하도 많아서 나도 은근히 걱정되더라. 그런데 이렇게 알아서 찾아와 주니 얼마나 기특해. 자기 걱정은 알겠는데 내가 무리하지 않고 조심해서 잘 지내볼게. 제 말을 듣자 남편도 인의 표정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나도 많이 도와줄게. 힘든 거 있으면 모두 말해. 그렇게 저는 예정보다 훨씬 빨리 엄마가 되었습니다. 걱정도 되고 얼떨떨했지만 그래도 기쁘게 아이를 맡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저는 동기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다가 결혼식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던 친구의 얘기를 듣게 된 거죠. 희정아, 너 은영이 회사 그만둔 거 알고 있었어? 나 친한 인사팀 언니한테 듣고서 깜짝 놀랐잖아. 어쩜 은영이 같은 동기인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그만두니? 은영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정말? 난 전혀 못 들었어. 그러자 옆에서 듣던 다른 동기가 나서더니 말했어요. 제일 친하던 희정이한테 연락 안 했으면 진짜 그 소문이 맞나 봐. 은영이 걔 혼자 임신해서 그만둔 거래.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집에서 반대하는 남자라는 것 같아. 너 은영이 대단한 집 외동딸인 건 알고 있었어? 어쩐지 걔가 들고 다니는 거, 입고 다니는 거 다 명품이더라. 소문에는 우리 회사 임원딸이라는 말도 있어. 그런데 집에서 반대하는 남자랑 애까지 가져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 희정이 너희 남편이랑 같은 지점인데 아무 말 못 들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우리 남편은 전혀 말이 없었어. 하긴 원래 그런 소문에 관심 없는 사람이긴 해. 그래도 충격이다.
은영이가 회사를 그만두다니. 거기다 임신은 또 무슨 소리일까? 저는 궁금한 마음에 물었지만 다른 동기들 중 누구도 속 시원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기들과 헤어지고 그만뒀다는 그 친구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하지만 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간 저는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니 무슨 이야기라도 들은 게 있을 것 같았죠. 한데 남편은 그날도 늦더라고요. 무척 피곤했는지 저도 소파에서 잠이 들고 말았네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인기척 소리에 눈을 뜨니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시간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들어온 거야? 벌써 3시가 넘었는데 일이 그렇게 많아? 아,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둬서 좀 그렇게 됐어. 근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자? 들어가서 편하게 자야지. 어디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그래. 아, 자기 기다리다가 그냥 잠들었나 봐. 그런데 갑자기 그만뒀다는 게 혹시 내 동기야? 은영이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벌써 소문이 다 돌았구나. 자기 동기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바람에 남은 우리가 좀 고생하고 있어. 그게 사실이구나. 은영이가 전화도 안 받더라고. 근데 소문에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남자랑 혼자 임신을 해서 갑자기 그만둔 거라는데 자기 아는 거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들 참 한가하다. 남 개인사에 뭐 그렇게 관심이 많아. 자기도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 아이 태교나 해. 애 가진 사람이 그런 좋지도 않은 일을 뭘 궁금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좀 당황했지만 그 친구 때문에 바빠졌으면 기분 좋을 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기로 했네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측만 난무하던 그 동기에 대한 소문들도 어느덧 시들해져 갔어요. 역시 남 이야기는 길어봤자 몇 달인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도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한 달을 앞두고 미리 휴가를 내 쉬게 됐어요. 배가 많이 나오니 그냥 출퇴근하는 것만 해도 숨이 차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쉬다 보니 생각보다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임산부 요가 교실에 등록하게 됐죠. 임산부가 요가를 꾸준히 하면 순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한데 요가 교실 첫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만나게 됐답니다. 바로 몇 달 전 회사를 그만둔 제 동기를 만난 것이죠. 무성한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은 없는 걸까요? 제 친구는 남산만큼이나 배가 불러서 제 앞에 서 있더군요. 저는 놀랍기도 하면서 반가운 마음에 친구를 불렀어요. 은영아, 너 은영이 맞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자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친구가 잠시 머뭇거리는 듯 보이더군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도 당황할 것 같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 잡았는지 친구가 옅은 미소를 띠며 다가왔어요. 희정아, 오랜만이다. 배가 정말 많이 나왔구나. 산달이 다음 달인가? 그래, 너도 정신없을 텐데 내 산달까지 기억해주니 고맙다. 근데 넌 어떻게 지내는 거야? 회사 그만둘 때 왜 나한테까지 연락 안 했어? 난 그래도 동기 중에 너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섭섭하다. 그러자 친구가 쓸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뭐, 좋은 일로 그만둔 건 아니어서 자랑스럽게 인사하지. 나에 대해서 말 많았던 것도 알고, 그래도 너한테는 말했어야 하는데 내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미안해. 아니야. 정신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나저나 넌 몇 주 차인 거야? 배 나온 게 나랑 비슷해 보인다. 사실 나도 다음 달이 산달이야. 과정이 어떻든 지금은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어. 다행이다.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야? 너 혹시 이 근처 살아? 사실 나 얼마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여기가 아기 키우기 조용하고 좋을 것 같아서.
어머, 정말이야? 너무 잘 됐다. 사실 나 회사 휴직하고 매일 심심했어. 우리 문화센터도 같이 다니게 됐고 동네도 가까우니 서로 의지하고 지내면 너무 좋겠다. 참,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언제 우리 그이랑 한번 만날까? 그러자 친구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대답했네요. 어쩌지.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 사실 우리 남편은 해외 장기 출장 중이거든. 아이 낳을 때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워낙 출장이 잦은 일을 해서 말이야. 그렇구나. 그럼 네가 혼자 외롭겠다. 그럴수록 곁에 누가 있어야 하는데. 혼자 외롭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해. 난 네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온 게 왜 그런지 운명 같지가 않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라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 그런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럼 자주 연락할게.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고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웃으며 말했죠. 자기야, 내가 오늘 문화센터에서 누굴 만났는지 알아? 바로 은영이야. 은영이가 정말 소문대로 임신했다고. 근데 이제 모든 게 잘 해결됐는지 결혼하고 이 동네로 이사한 모양이야. 남편이 출장 중이라 좀 아쉽긴 한데 같은 동네니까 이제 서로 왕래하면서 지내기로 했어. 그런 제 말에 남편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소문도 별로인 사람을 뭐하러 가까이 두려고 해. 가끔 보는 건 상관없지만 일부러 연락해서 집에 드나들고 그러진 마. 그리고 당신 이제 조심해야지.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가능한 집에 있어. 남편은 여전히 제 친구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다음 달에 저는 드디어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며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시더라고요. 첫 딸은 살림처니만 든든한 아들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은근히 둘째 압박을 시작하셨죠. 아픈 와중이라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옛날 분들이시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네요. 그런데 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또 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는 저와 이틀 사이로 아들을 낳았다고 했더군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조리원에서 친구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출장이 길어져 돌아오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혼자 아이를 낳은 친구가 안쓰러웠어요. 든든한 남편이 지켜줘도 힘든 게 출산인데 그 고통을 고스란히 혼자 감당했다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남편 몰래 친구를 챙기게 됐죠. 아이가 잘 먹고 잘 노는지 제 아이를 보러 가면 꼭 친구의 아이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산후조리 이모님과 육아용품 정보도 알려줬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는 퇴원의 집으로 갔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새 식구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처음 해보는 육아는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더군요. 낮 동안은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주셨지만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어서 남편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잠이 부족해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하는 남편이 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주말에 친구들과 배낚시를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낚시와 여행을 즐겼던 사람이 가장이라는 무게에 눌려서 매일 늦게까지 야근을 해왔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 하면서도 꼭 가고 싶었는지 저에게 고맙다며 기쁜 얼굴로 낚시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게 저희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남편이 낚시를 떠나고 다음날 파도가 높아서 바닷가에 주의보가 내렸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저는 당연히 기상이 나쁘니 배가 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던 거죠. 이미 저희 남편과 일행들의 배가 망망대해 떠 있을 때 갑작스럽게 기상이 악화됐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행들이 어쩔 틈도 없이 갑판에 나가 있던 남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거죠. 사람들은 배가 너무 흔들리자 안으로 몸을 피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밖에서 상황을 살핀다며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일행들은 배가 흔들리며
남편이 바다에 빠졌을 거라고 했고 수색도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끝내 남편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실종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사망 처리되었죠. 보통 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되면 실종 후 1년이 종료될 때 사망으로 간주된답니다. 저는 그렇게 황망하게 남편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희 딸은 겨우 6개월이 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렇게 어린 딸은 아빠 없이 자라게 됐고 저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과부가 되었죠.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낚시를 가며 미안한 듯 말했었어요. 자기 애 보느라 힘들 텐데 나 혼자 가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당신이랑 우리 딸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잘 다녀올게. 그런 남편의 말을 곱씹어 보니 마치 마지막 인사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헤어지기 전 육아에 쫓기느라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기억도 없어서 더 슬프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떠난 사람을 계속 그리워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엄마이고 어린 딸을 제대로 키워내야 했네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맡기고 다시 복직해 돈을 벌었죠. 이런 저를 안쓰러워하는 건 저희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딸을 낳았다고 아쉬워하던 시부모님도 달라졌죠. 떠난 아들이 남긴 자식이라며 손녀를 끔찍하게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자주 왕래하며 아이가 커가는 것을 지켜보고 슬픔을 달래시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저는 5년이 넘는 시간을 아이와 함께 분투하며 살았습니다. 딸은 어느새 훌쩍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이를 돌봐주시던 저희 친정엄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봐주실 수가 없게 됐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렇게 제가 아이 부탁할 곳을 찾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친구가 반가운 말을 하더군요. 저와 동시에 출산했던 그 친구 말이에요. 제가 남편을 잃고 정신없을 때 그 친구가 많은 힘이 되어주기도 했거든요. 자신도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었다며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친구는 이제 남편도 해외에서 돌아오고 안정을 찾은 것 같았죠. 그래서 집에서 아이만 돌보며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런 친구가 궁지에 몰린 저에게 너무나 고마운 제안을 한 게 아니겠어요. 희정아, 친정엄마 편찮으셔서 이제 아이 맡길 곳이 없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애 유치원 등하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애도 그 시간에 유치원 가잖아. 이럴 때 보니 두 아이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 정말? 너희 아이만 보는 것도 힘들 텐데. 그래도 네가 돌봐준다고 하면 나야 너무 안심되고 좋지. 그럼 내가 출근하면서 애 맡기고 갈 테니 네가 등하원 좀 도와줄래? 아니야. 너 바쁜데 어떻게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니? 내가 아침에 애 데리고 너희 집으로 갈게. 넌 신경 쓰지 마. 어머,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부탁을 해? 너무 미안하잖아. 우리 사이에 미안하긴. 우리 남편 출장 갔을 때 너도 나 많이 도와줬잖아.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지 뭐. 애 하원하고도 내가 데리고 있다가 너 퇴근하는 시간에 데리고 올게. 사실 우리 남편이 낯을 좀 가려서 네가 드나들면 좀 불편해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그렇게 부탁할게. 정말 고맙다. 저는 친구에게 미안했지만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친구의 남편은 정말로 낯을 가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와 친구가 왕래하며 지내는 동안에도 그 남편의 얼굴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려는 친구가 너무나 고마웠죠. 그 이후부터 저희 딸의 등하원은 친구가 맡아주게 됐어요. 아이도 혼자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죠. 하루는 딸의 오후 일과가 궁금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유치원 끝나고 아줌마네 집에서 뭐 하다가 오는 거야.
거기 혹시 불편하진 않아? 아니, 유준이 엄마가 잘해주시고 집에 강아지도 있어서 너무 좋아. 그리고 유준이 아빠도 나 엄청 예뻐해 주셔. 어제는 마당에서 같이 공놀이도 했어. 어머, 그랬구나. 정말 다행이다. 유리도 아줌마 아저씨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알겠지? 저는 딸의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더욱 고마워했죠. 친구 부부 덕분에 저희도 안정을 찾게 됐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얼마 후 만나게 될 기막힌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날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고향으로 떠날 사람들도 많고 들떠서 그런지 일이 일찍 끝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회사를 나섰네요. 평소에 고마웠던 친구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서둘러 마트에 가서 한우 선물 세트와 홍삼을 사들고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친구가 오면 전해도 되지만 그날은 제가 직접 찾아가기로 했네요. 아이와 잘 놀아주는 친구의 남편에게도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낯을 가린다고 하지만 잠깐 감사 인사 전하는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낯선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바로 도우미 아주머니였습니다. 친구는 뒷마당에서 바비큐 준비를 한다며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런데 오가며 보기만 하던 친구의 집은 실제로 대문 안에 들어서자 훨씬 웅장했고 잘 정돈된 드넓은 마당에서 강아지가 뛰어놀고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친구의 집이 무척 부자라고 했던 소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방문한 이유도 잊은 채로 넋놓고 집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발길을 돌렸어요. 집 뒤편에는 근사한 바비큐 정원이 마련되어 있더군요. 친구는 거기서 자기 남편과 함께 즐겁게 식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제가 다가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이 익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려다가 너무 다정한 부부의 모습에 망설이게 됐죠. 그때 남자가 소금을 집으려고 뒤를 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라서 나무 뒤로 몸을 숨기게 됐어요. 뒤돌아선 남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입까지 틀어막게 되었네요. 왜냐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친구의 집 뒷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남자는 바로 5년 전에 죽은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르거나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두 사람에게 제 존재를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제가 지켜보는 것도 모르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들 데리러 갈 시간 안 됐나? 밥이랑 구워놔 놓으면 유준이랑 유리가 좋아하겠지. 당신 그렇게 좋아요? 요즘 유리랑 자주 보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 그래도 내 딸인데 당연하지. 그리고 유리가 여기 얼른 적응을 해야 빨리 데려오지. 그러니까 당신도 무조건 잘해줘. 알겠지? 알고 있어. 희정이 잘 꼬드겨서 애 우리가 아예 맡기로 하고 나중에 양육비 받으면 나도 좋지. 그리고 나중에 희정이 재산 다 유리가 받게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알뜰하게 챙겨야지. 그러려면 희정이가 재혼하면 안 되는데 혹시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 걱정 마. 아마 없을 거야. 애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지. 만나도 유리 잘 구슬려서 엄마 결혼 못하게 반대하라 해야지. 나도 자기 덕에 편하게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기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이제 나도 유리 양육비 받아서 살림에 좀 보탤게. 눈치는 왜? 우리가 뭐 돈이 아쉬워? 난 단지 자기가 그러고 싶다고 하니까 도와주는 것뿐이야. 유리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하고 그래야 자기 부모님도 더 안심할 거 아니야. 맨날 나만 보면 자기 언제까지 숨어 지내야 하냐고 걱정하시니까 아,
이제 유리만 데려오면 우리 외국에 나가서 좀 편하게 살자. 유준이 유학 갈 때 유리도 같이 데려간다고 하면 아마 희정이 반대하지 않을 거야. 난 사실 혹시 애 때문에 자기가 희정이한테 미련 갖게 될까봐 애 데려오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러자 친구의 말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대답했죠. 미련은 무슨? 내가 미련이 반푼어치도 있으면 죽은 사람 노릇까지 하면서 자기랑 유준이랑 살겠어. 내가 그때 자기를 늦게 만난 게 얼마나 한이었는데. 하필 희정이랑 결혼할 때 다 잡아놨는데 지점 발령받아 자기 만났잖아. 내가 그런 상황만 아니었어도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던데 미안해. 괜찮아. 지금은 당신이 이렇게 내 옆에 있잖아. 우리 유준이도 잘 크고 이제 유리만 빨리 데려와서 우리 마음 편하게 살자. 희정이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으니까 안 들키게 조심해. 내가 여권도 다 벌써 위조해놨으니까 조금만 참고 알겠지? 그러면서 두 사람은 애틋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진하게 포옹까지 하더군요. 저는 사지가 벌벌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선물 세트를 바비큐 판을 향해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곧장 앞으로 날아간 선물 세트가 바비큐 판을 뒤집으며 와장창 소리가 났죠. 그러자 깜짝 놀란 두 인간들이 뒤돌아 저를 바라보더니 그 순간 남편은 화들짝 놀라고 친구는 저를 향해 도끼 눈을 뜨며 말했네요. 희정이, 너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무단 침입으로 신고당하고 싶어? 무단 침입? 고작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온 게 신고당할 일이면 5년이 넘도록 남의 남편 훔쳐서 산 너는 어떤 벌이 맞을까? 그리고 처자식 내팽겨쳐 버리고 내 동기랑 살려고 죽은 척한 저 인간한테는 어디 입이 있으면 말을 한번 해보시지, 김준영 씨? 그러자 남편은 한참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했어? 세상에는 모르고 사는 게 약이 되는 일도 있는 거야.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너도 마음 편하고 유리는 아빠랑 살게 되니 좋았을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저 이가 바득바득 갈려서 남편을 향해 달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너 터진 입이라고 그게 할 소리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워 거기다가 나랑 동시에 애까지 낳고 우리는 버려둔 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니 행복하지? 너희 일부러 우리 집 근처로 자리 잡은 거지. 코앞에서 우리 지켜보면서 감시한 거야? 그걸 이제 알았어? 처음에는 너랑 사는 게 답답해서 저 남자 가까이서 살려고 왔지.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유리 크는 거 궁금하다고 해서 이사 가지 않았어. 그런데 하늘도 우리를 돕더라고요. 엄마가 아프시다잖아.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내가 유리 맡아준다고 한 거야. 우리랑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 유학 핑계로 아예 우리가 데리고 외국 나가려고. 저는 뻔뻔한 친구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어요. 하지만 심장이 떨려 한마디 내뱉는 것도 힘들었죠. 우리 엄마 아프신 게 그게 좋지?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들어보니 저 인간 본가에서도 다 아는 것 같던데. 그럼 우리 시부모님도 너희랑 한패였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너 자극해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애 유학 보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 아마 너한테 유리 유학 보내라고 옆에서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몰랐니? 저는 그제야 시부모님이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직 한국은 애가 애비 없이 자라는 거 쉽지 않은 곳이야. 들어보니 외국에 조기 유학도 많이들 간다는데 유리도 그런 거 보내는 게 어떻겠니? 외국은 편견이 없고 또 유학생이 아빠가 있든 없든 누가 신경 쓰겠어.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었어요. 그 모든 게 미리 짜고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바짝 다가가 옷깃을 움켜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친구의 목에서 반짝이는 목걸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히 저도 본 적이 있는 것이었어요. 바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남편이 사촌 여동생에게 준다고 했던 그 목걸이였어요. 이 목걸이는 네가 사촌 동생 준다고 신혼여행에서 샀던 그거 아니야? 어떻게 나랑 신혼여행 가서 내 연녀 선물을 살 수가 있어? 그럼 너희는 그때부터 그런 관계였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랬어? 둘이 죽고 못 살겠으면 차라리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 바닥이 워낙 좁아서 너랑 결혼 날짜 다 잡고 은영이 만났어. 서로 첫눈에 반해서 정신없이 빠졌는데 은영이네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이야. 친구랑 결혼할 남자 뺏는다는 소문 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했어. 그때는 정말 은영이랑 헤어지고 너랑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오죽하면 내가 죽은 사람인 척 이렇게 살았겠어. 너야말로 이제 그만 유리 나한테 보내고 새 출발해. 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그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는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결국 여자 집안의 반대 때문에 억지로 저와 결혼을 했다는 말이더군요. 그리고 죽은 척 숨어서 아이도 낳고 깨가 쏟아지게 살아왔던 거죠. 정말 인두겁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역겨운 일들이 아닌가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고래고래 고함을 쳤어요. 지점 발령받아서 바쁜 줄 알았더니 둘이 놀아나느라 밤낮 없이 늦은 거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홍삼까지 사다 바치며 바람 피우는 남편 수발을 들었던 거야. 그러니 네가 눈치가 없는 거지. 남편이 나랑 애를 낳은 것도 모르고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이 5년 동안이나 한 동네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너 엿먹이려고 결혼식에 원피스 입고 갔는데도 그저 좋아서 웃고만 있더라.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저는 더 이상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 집을 성큼성큼 걸어 나왔죠. 그리고 그 대단하다는 여자의 집안에 아낌없이 먹이를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남 이야기 좋아하는 동기들에게 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죠. 제가 한 명의 동기에게 눈물로 이 일을 하소연하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회사의 임원이던 여자의 아버지는 얼굴을 들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됐죠. 바로 정년을 몇 달 앞두고서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노발대발한 여자의 집에서는 남편과 살던 집을 뺏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적 지원도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아마 그 부모님도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딸 때문에 꽤나 골치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다 외국에 간다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지켜보던 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딸 때문에 그토록 지키려던 명예를 잃게 됐던 겁니다. 저는 경찰에 여권 위조 혐의까지 제보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외국으로 보내려고 여권을 위조했다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결국 그들은 공문서 위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그들은 여자 친정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어요. 한 푼도 없이 집에서 쫓겨난 처지였죠. 벌금을 어떻게 낼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밑바닥 인생을 살겠죠. 남편은 서류상 사망한 상태라 취직도 수입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덫에 스스로 걸려든 셈이 되었네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어요. 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집 가까운 곳에 화장품 매장을 오픈하게 됐답니다. 처음 시작하는 장사라 정말 힘들고 버거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아이를 빼앗길 뻔했다는 생각이 들면요. 못 해낼 일이 없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가게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딸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앞으로 우리 모녀에게 더 이상 슬픈 일이 없기를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